성공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행복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행복한 사람은 더 건강하고 질병을 더 잘 이겨내며 더 오래 산다. 행복은 전염되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키우면 주변에 있는 이들도 더 행복해진다. 따라서 더 행복한 세상, 더 좋고 더 건강하고 더 윤리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책안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조금씩 분명히 행복해지는 습관입니다. 지인이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쓴 저자이자 하버드대 교수였던 탈 벤 샤하르, 옹긴이는 손영인, 펴낸 곳은 좋은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행복의 가치를 부여하고 행복을 더 원할수록 행복은 우리를 피해 떠나간다고 합니다. 그럼 자신이 생각보다 행복하지 않다고 여겨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자는 이 물음에 대해 행복 자체를 위해 노력하기보다 행복으로 이끄는 요소를 추구하라고 말하며 스파이어, 즉 5가지 핵심 요소로 마음, 몸, 배움, 관계, 감정의 안녕을 제시합니다. 책을 통해 저자의 여러 연구와 조언을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적용하여 시도해 보시길 바라며 영상에서는 5가지 요소 중 몸의 안녕에 관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몸의 안녕을 높이고 우리의 잠재력을 채우는 첫 번째 단계는 마음과 몸의 뗄 수 없는 연결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마음과 몸이 통합되었음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생각과 감정은 몸에 취하는 자세부터 행동까지 영향을 준다. 한편 몸의 움직임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안면 피드백 가설에 따르면 미소를 짓거나 인상을 찌푸릴 경우 또는 친절한 표정이나 환한 표정을 짓는 경우 감정이 따라간다. 연구 대상자들은 환한 사람의 표정을 흉내내자 심박수와 피부 온도가 올라갔고 기분이 나빠졌다고 밝혔다.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기분을 바꾸는 데 쓸 수 있다. 플로리다 애틀랜틱 대학교 심리학자 세라 노드 그레스는 연구 참여자를 2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 3분간 특정한 자세로 걸으라고 요청했다. 첫 번째 그룹은 시선은 앞으로 향한 채 팔을 앞뒤로 흔들며 큰 보폭으로 걸었다. 자신감과 낙관적인 기분을 외부로 드러내는 걸음걸이였다. 두 번째 그룹에는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발을 끌며 작은 보폭으로 걸으라고 했다. 낙담한 채로 생각에 잠긴 상태일 때의 걸음걸이다. 결과는 어땠을까? 3분간 행복한 산책을 한 첫 번째 그룹은 기분이 더 좋아졌다. 이 실험은 우리가 춤추거나 달리기를 하면 왜 대체로 기분이 좋아지는지 혹은 적어도 기분이 나아지는지를 설명해 준다. 운동으로 인한 생리학적인 영향을 넘어 우리가 춤을 추거나 달릴 때 취하는 자세 자체가 감정 상태에 이롭게 작용하는 것이다. 마음과 몸의 연관성을 인상적으로 강조하는 또 다른 실험도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의사들은 실험 참가자들을 4그룹으로 나누고 12주 동안 일주일에 5일씩 하루에 15분간 운동을 하라고 지시했다. 첫 번째 그룹은 새끼손가락을 머릿속에서 구부리기 운동을 해야 했다. 즉, 실제로 움직이지는 않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상상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그룹은 이두박근 운동을 위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을 머릿속에 그렸다. 세 번째 그룹은 물리적으로 힘을 주며 실제로 손가락을 움직였다. 대조군인 네 번째 그룹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예상대로 대조군인 네 번째 그룹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또한 당연하게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운동을 한 세 번째 그룹은 손가락 힘이 강해졌는데 구체적으로 53%나 증가했다. 놀라운 결과는 머릿속으로만 운동한 첫 번째 그룹에서 나왔는데
손가락 힘이 35%나 증가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머릿속으로 이두박근 운동을 상상한 두 번째 그룹도 팔 힘을 13.5%나 길렀다. 마음과 몸은 이렇듯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행복을 위해 잠재력을 발휘하려면 우리는 마음과 몸이 각각 제공하는 것을 더 잘 활용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위협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위협을 인지할 때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뇌는 심장 박동수를 높이고 감각을 예리하게 만드는 호르몬을 내보내라고 신호하며 투쟁, 도피, 경직으로 반응한다. 이렇게 뇌는 우리가 도망가거나 공격자에 맞서거나 자신을 보호하도록 준비시킨다. 팬데믹 이전부터 우리는 이미 스트레스로 공경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됐다. 압박감이 쌓이고 툭하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머릿속을 맴도는 탓에 우리는 쉽게 경계태세에 돌입하게 된다.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위험에 주의하는 상태다. 우리는 더 이상 현재가 안전하다고 느끼거나 자신감을 갖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미래와 해외로 걱정 없이 마음껏 여행할 수 있을지 여부, 경제와 수입, 우리 아이들의 교육 또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 온갖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난 몇십 년간 심리학자와 생리학자들은 직장과 대학 캠퍼스 등 많은 장소에서의 스트레스를 연구해왔다. 연구 결과는 다소 놀라웠으며 직관에 반하는 내용도 있었다. 대부분 스트레스는 건강과 행복에 방해되는 요소라고 믿는다. 하지만 사실 우리는 줄곧 엉뚱한 원인을 탓하고 있던 셈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스트레스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며 사실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헬스장에 가서 덤벨을 드는 상황이다.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근육은 스트레스를 받고 근육 섬유는 끊어진다. 우리는 이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육 섬유가 끊어졌다가 회복할 때 우리는 예전보다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에는 약간 더 무거운 덤벨을 들 수 있다. 신중하게 무게를 늘려가며 1년간 열심히 훈련하고 나면 힘은 세지고 몸은 더 튼튼해질 것이다. 스트레스 덕분에 말이다. 스트레스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는 신체의 안티프레질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문제는 빨리 건강해지겠다며 무리할 때 생긴다. 덤벨을 들고 1분 뒤에 더 무거운 덤벨을 드는 걸 되풀이하는 경우다. 다음 날에는 더 많은 횟수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그 다음 날에는 더 무리한다면 너무 많은 양을 너무 빠르게 소화하려다가는 곧 다치게 된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지고 에너지는 채워지는 대신 고갈된다. 근육은 손상된 채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문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다. 문제는 회복 부족이다. 헬스장에서 신체적으로든 일상에서 심리적으로든 문제는 스트레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회복의 부재다. 이를 구분 지으면 잠재적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는 원래 삶의 일부였다. 인간은 50년 전에도 5,000년 전에도 스트레스를 견디며 살아왔다. 먼 과거에는 크고 사나운 짐승을 피하거나 겨울을 대비하는 것이 스트레스였다. 오늘날 스트레스는 여러 방향에서 우리를 향해 쏟아진다. 팬데믹의 영향은 여전히 이어지고 갑자기 차 시동이 걸리지 않으며 자녀들은 매일 싸운다. 분기말 보고서를 내야 하고 고객이 보낸 이메일 제목에는 긴급이라고 적혀 있으며 노트북 위에 커피를 쏟는 일도 생긴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매우 능숙하게 대처한다. 매일 우리가 재빨리 꺼버리는 작은 불길들만 떠올려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의 삶과 수천 년 전의 삶에는 차이가 하나 있다. 예전에는 회복할 시간이 더 길었다는 점이다. 오늘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하고 있는 데다 집안일과 회사 일로 일정이 꽉 차 있어 회복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회복이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관가한다. 스트레스와 회복 부족이 합쳐지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지극히 해롭다. 스트레스 대유행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신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한 후 하루에 8시간씩 명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물론 있다. 야망이 크고 열심히 일하며 성공한 데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이들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남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 이들은 극도로 바쁜 삶 속에서도 짧은 휴식과 긴 휴식을 여기저기에 배치한다. 그 사이 회복이 이뤄지고 에너지는 채워진다. 회복은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인 수준으로 나뉜다. 미시적 수준의 회복이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짧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2시간마다 15분짜리 휴식을 배치해 커피 한 잔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건물 한 바퀴를 돌고 오는 활동을 말한다. 짬을 내어 독서하거나 짧게 운동하거나 고갯가의 해이 사이사이에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안티프레질 시스템을 작동시킬 정도가 되려면 정말로 회복해야 한다. 점심시간에 온전히 쉬는 대신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고 휴대전화로 업무 이메일에 답장한다면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더 쌓는 일이다. 스트레스 전문가인 동료 한 명이 몇 년 전 뉴욕의 한 증권거래소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 회사는 스트레스가 많은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 직원들은 탈진해 무기력해지는 번아웃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었다. 이직하려는 직원도 있었고 몸이 아파 저조한 성과를 보이는 직원도 있었다. 내 동료는 문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회복 부족이라는 내용으로 짧게 강연했다. 강연이 끝나자 그의 말에 납득한 참석자들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열망을 보였다. 알려주세요, 박사님. 우린 뭘 하면 될까요? 스트레스 전문가는 직원들에게 말했다. 2시간마다 15분씩 쉬면 됩니다. 이 말에 그들은 웃으며 물었다.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요, 농담이 아닙니다. 왜 농담이라고 생각하나요? 우린 종일 눈을 모니터에 고정한 채로 일하니까요. 15분 안에 전 세계 주식시장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알아요? 우린 모니터 앞에서 점심을 먹어요. 쉬러 갈 수 없어요. 그럼 5분은요? 그가 직원들에게 물었다. 안 돼요. 그럼 30초는요? 그들은 이 제안에 동의했다. 좋아요. 2시간마다 30초씩 쉬는 거예요. 이 30초간 눈을 감고 깊게 숨 쉬어요. 5, 6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5, 6초 동안 숨을 내쉬는 거죠. 그렇게 3번 호흡해요. 더 하고 싶으면 4번이요. 하지만 스트레스 전문가는 덧붙였다. 꾸준히 해야 합니다. 매일 2시간마다 꼭이요. 내가 여기 왔던 게 문득 떠올라서 오늘이랑 내일 정도만 하는 거 말고요. 습관으로 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게요. 다들 동의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했다. 증권거래소 직원들은 2시간마다 깊은 호흡을 서너 번 했고 그 결과 마음 상태, 생산력, 창의력, 에너지 등에서 전반적인 차이를 경험했다고 말했다.
왜 그랬을까? 30초 동안 이루어진 깊은 호흡은 그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회복력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투쟁, 도피, 경직은 스트레스 반응이다. 깊은 호흡은 이완 반응을 이끌어낸다. 스트레스 상태에서 회복으로의 전환은 이렇듯 깊은 호흡 3번으로도 가능하다. 여러분도 해보길 바란다. 천천히, 부드럽게,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고 내쉬며 꺼지는 것을 확인하자. 흥미롭게도 아기는 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거의 매번 자연스럽게 이런 완전한 방식으로 호흡한다. 어른은 특히 깨어 있을 때 이렇게 호흡하지 않는다. 이는 스트레스가 쌓여서 생기는 결과이며 동시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원인이 된다. 스트레스로 숨을 얕게 쉬게 되고 따라서 스트레스가 더 쌓이는 이 하향 나선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는 깊게 호흡하는데 더 익숙해져야 한다. 애리조나 대학교 통합의학센터의 설립자이자 센터장인 앤드류 웨일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조언을 단 하나로 줄여야 한다면 올바른 호흡 방법을 배우라고 말하고 싶다. 다행히도 호흡은 말 그대로 우리의 바로 코앞에서 몸의 안녕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거의 모든 상황에서 아무 때나 활용할 수 있다. 출근길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을 때든 중요한 회의에 들어가기 전이든 상관없이 차분해지고 싶을 때면 언제든 집중해서 서너 번 깊게 호흡하면 된다. 근무 중 2시간마다 30초씩 휴식을 취하며 깊게 숨쉬기를 습관 삼아보자. 필요하다면 알람을 맞춰두는 것도 좋다. 규칙적으로 쉼호흡하는 습관은 삶의 질에 큰 차이를 만든다. 2시간마다 규칙적으로 15분간 쉴 수 있다면 더욱 좋다. 좀 더 짬을 낼 수 있다면 명상이나 요가, 산책 혹은 더 힘든 운동을 일과에 추가하길 바란다. 중시적 수준의 회복은 하루 휴가를 내는 것처럼 우리 삶에 평소보다 긴 휴식을 추가하는 것이다. 성경에 따르면 하느님도 이 세상을 만든 후에 하루를 쉬지 않았는가? 이는 그저 인간일 뿐인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다. 하루 휴가를 내는 사람은 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생산성과 창의력이 더 높아진다. 회복은 좋은 투자다. 숙면 역시 중요한 중시적 수준의 회복이다. 장과 건강, 행복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는 많다. 24시간이라는 정해진 기간 내에 더 많은 성과를 내려는 시도 때문에 현대인들은 필요한 만큼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격언도 있듯이 잠은 거른 후 나중에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른은 보통 매일 밤 7에서 9시간 자야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고 했을 때 충분히 자지 않으면 우울과 불안은 더 커진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는 더 자주 짜증을 내고 남에게 더 딱딱하게 굴게 되기도 한다. 어른이라면 짜증을 어느 정도는 억누를 수는 있겠지만 아이와 마찬가지로 수면 부족에서 큰 영향을 받는다. 말할 필요도 없이 이런 태도는 우리의 관계에 해를 끼친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거나 다른 사람 때문에 화낼 가능성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수면 부족은 또한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알레르기, 천식, 감기, 독감에 걸리기 쉬워지게 한다. 수면이 장기간 부족할 경우 특정 종류의 암과 심장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현저하게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인 여성은 하루에 7시간 자는 여성에 비해 심근경색이나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40%나 높다는 결과도 있다. 아울러 충분히 자지 못하면 살이 더 잘 찐다. 잠이 부족하면 몸은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신호 중 하나는 인슐린이다. 4일 정도만 가벼운 수면 부족을 겪어도
즉 하루에 6시간 정도만 자도 인슐린 수치는 크게 증가한다. 몸은 고지방, 고과당 음식을 간절히 원하게 된다. 정크푸드를 달라고 하는 것이다. 이는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 결국 당뇨병이나 다른 질병이 생길 가능성도 커진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속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 눈 주변으로 전날 잠을 못 잤다는 사실을 알리는 다크서클이 생기고 초췌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지속적으로 수면이 부족하면 노화도 빨라진다. 결국 잠은 젊음을 유지시킨다는 말이다. 섹스에도 잠은 중요하다. 피로는 성욕을 죽이는 주요 원인이다.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낮추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성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수면은 인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친다. 많은 학생이 나이가 많든 적든 권장 수면 시간만큼 자지 않을 때 더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 그만큼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으니 말이다. 직장인들도 잠잘 시간을 아껴서 일하곤 한다. 단기로는 좋은 해결책처럼 보일 수 있다. 업무를 끝내야 할 마감일이 닥쳤다면 필요한 전략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해를 끼칠 것이다. 반면 적당한 수면은 큰 성과를 낳는다. 생산성, 효율성, 창의성, 기억력 모두 충분히 잠을 자면 두드러지게 향상된다. 이 모든 이점에도 불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 어렵다면 피로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길 바란다. 수면 부족 때문에 근육 기능은 떨어지고 낮에 일터에서 혹은 운전석에서 잠드는 경우도 생긴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위원회는 졸음운전이 매년 최대 6,000건의 치명적인 추돌 사고를 일으킨다고 추산한다. 이렇듯 수면은 우리의 인지기능, 생리기능, 그리고 마음과 몸의 연결성을 보자면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수면이 계속해서 부족해지면 회복 없는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스트레스가 점점 쌓일수록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며 따라서 우리의 건강은 하향 나선을 따라 하락하게 된다.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 교수이자 수면 전문가인 세라 메드닉은 이렇게 설명한다. 스트레스에 시달린다고 말하는 사람 중 대부분은 사실 전혀 그런 상태가 아니다. 이들은 단순히 잠이 부족한 것이다. 한 가지 함정이 있다. 지난 몇 년간 나는 수면을 다루는 많은 자료를 읽어왔는데 때로는 이 행동이 나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숙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을 제대로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읽다가 잠자리에 누우면 지금 잠들어야 해 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자야 한다고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당연히 잠이 바로 오지 않는다. 이 생각 자체를 떨쳐버려야 한다. 잠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에 스트레스 받지 말기를 바란다. 잠자리에 누워 쉬고 있다면 이미 회복 중인 상태이다. 머릿속이 산만하고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떠올라 불면증에 시달린다면 독서를 권유한다. 전자기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스크린에서 나오는 빛이 잠드는 것을 방해할 테니 말이다. 걱정을 유발해 잠을 달아나게 하는 기사도 읽지 않기를 바란다. 대신 깊고 느린 호흡은 시도해 볼 만하다. 이 모든 방법에 실패해 밤에 충분히 자지 못했다면 다음날 낮잠을 자도록 하자.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90분간 자는 게 이상적이지만 15분 정도만 자도 마음이 젊어지고 기분이 나아지는데 큰 도움이 된다. 짧은 시간 대비 효과가 큰 해결 방법이다. 수면 주기 중간에 일어나야 해서 잠이 덜 깼다면 차가운 물로 세수하거나 빠른 걸음으로 잠깐 걸으며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자. 몸이 즉시 재충전됨을 느끼며 업무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수준의 회복이 있다. 며칠 혹은 몇 주간 캠핑하러 가든 휴가를 내고 독서만 하든 아니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하든 우리의 몸과 마음이 힘든 일상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더 긴 휴식이 필요하다. 최근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반 이상이 연차를 다 쓰지 않는다고 한다. 휴가를 보내는 이 중에서도 40% 이상이 업무 이메일을 확인하는 식으로 일과 연결된 채 보낸다. 제대로 회복하지 않으면 행복과 성취 수준은 떨어진다. 반면에 완전히 일과 분리되어 휴가를 보내는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더 생산적이고 창의적이다. 오락과 창조라는 단어의 어원적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창조할 준비가 가장 잘 되니 말이다. 진정한 휴식을 취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휴가를 내면 기회를 잃어버릴 거라고, 중요 업무에서 제외될지도 모른다고 걱정한다. 다른 이들은 열심히 일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러지 못하니 말이다. 이 관점을 바꾸고 싶다면 포뮬러 1 자동차 경주대회를 생각해보자. 경기 중 경주용 자동차는 트랙을 몇 번이나 획획 돈다. 하지만 완주하기 위해서는 차정비와 급유를 위해 잠깐 멈추는 피트 스톱을 해야만 한다. 운전자가 이런 지금 멈추면 경쟁자들이 앞설 거야. 그러니까 피트 스톱은 하지 않을래. 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차의 연료가 떨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는 번아웃 공식과 같다. 흐름을 놓치거나 삶에서 제외될까 봐 두려워하는 포모 증후군에 굴복되면 분명히 번아웃에 빠지게 된다. 어떤 수준이든 회복을 위한 피트스톱을 하지 않으면 탈진이나 탈선을 피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는 게 어려워진다. 잘 만든 경주용 자동차라 해도 전속으로 무한정 달릴 수는 없다. 아무리 강하고 회복력이 좋다고 해도 휴식은 필요하다. 그리고 휴식 기간 동안 우리는 더 강해진다. 스트레스가 장점을 발휘하는 게 이때다. 회복하는 과정 중 우리의 안티프레질 장치가 가동해 우리가 더 나아지도록, 건강해지도록, 행복해지도록 도움을 준다. 리서치 결과에 따르면 보통 우리는 90분마다 일을 멈추고 회복해야 하며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하고 1년에 2주 정도는 휴가를 가야 한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자주 쉬어야 하는지, 한 번에 얼마나 쉬어야 하는지는 리서치를 통해 알 수 있다. 각자 직접 자신에게 쉬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시험해 보기 바란다. 한숨 돌리고 휴식을 취하자. 많은 연구 결과가 신체 활동은 매우 중요하다는 단순한 결론을 가리킨다. 운동은 불안을 다루는 데 매우 효과적이며 심리적 스트레스로부터 회복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가장 효과가 크다.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은 일주일에 3번 30분씩 짧게 하는 유산소 운동일지라도 우울증을 깊게 앓는 사람에게는 가장 센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약한 정도로 장시간 지속되는 우울증인 기분 변조를 앓는 이에게도 운동은 똑같이 도움된다. 실제로 운동은 약물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해서 뇌로 하여금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화학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등을 분비하게 만든다. 신체 활동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 알았을 때 나는 운동하는 게 항우울제를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고민해보니 이는 정확하게 들어맞는 결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하는 것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과 같다기보다는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우울해지는 약을 복용하는 행위와 같다는 말이 더 맞는 듯하다. 이는 단어가 지닌 의미의 차이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앉아서 지내는 생물로 창조되거나 진화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런 신체적 활동도 하지 않고 종일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움직이도록 설계됐고 실제로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 점심을 얻으려고 사슴을 뒤쫓든 점심이 되지 않으려고 사자로부터 도망치든 말이다. 오늘날에는 근육을 거의 움직이지 않고도 장시간을 보내기가 너무나도 쉬워졌다. 스크린 위를 손가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걸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산소든 비타민이든 잠이든 운동이든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리고 마음과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신체적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심리적으로도 불만이 생긴다. 우리는 모두 유전자와 초기 경험으로 결정된 둘 다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괜찮은 상태의 기준선을 갖고 있다. 운동을 안 하면 기준선은 점점 내려가게 되고 신이 내려준 혹은 유전자로부터 결정된 우리 몸의 상태는 악화된다.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것은 우울제를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 운동을 열심히만 한다면 항우울제는 필요 없는 걸까? 약품 수납장에 있는 알약을 다 버려도 될까? 그렇지 않다. 운동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약물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 때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신체 활동을 아주 효과적인 심리치료로 봐야 한다고 강조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16세기 철학가이자 현대과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썼다. 자연이 복종하게 하려면 자연을 복종해야 한다. 여기서 자연을 본성이라고 보면 우리의 본성은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이다. 운동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힘든 시기에 특히 더 중요하다. 운동은 헬스장에서 격렬하게 몸을 움직이고 땀을 흠뻑 흘리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더 보편적으로는 몸을 움직이는 모든 행동이 우리의 안녕에 꼭 필요하다. 그렇다면 꾸준한 운동이란 무엇일까? 권장하는 양은 최소 일주일에 3번 30분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부터 가장 바람직하게는 일주일에 5번 45분간 운동하는 것까지 다양하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을 한다면 더 짧은 시간 안에 비슷한 신체적, 심리적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인터넷에 수천 개의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프로그램이 올라와 있으니 하나를 골라 따라해보자. 특히 나이가 들면 운동 일정에 근력 운동을 추가해야 한다. 운동 습관에 빠르게 걷기를 넣어도 좋다. 단순히 사는 곳 주위를 걷는 행위라고 해도 말이다. 트램펄린 위에서 뛰기를 더해도 된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이다. 미니 트램펄린은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저렴하며 온라인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집에 러닝머신이 있다면 먼지를 털고 운동화 끈을 메고 올라가자. 아니면 밖에서 뛰거나 수영이나 농구를 해보자. 인터넷에서 심장 강화 운동과 근육 강화 운동을 포함한 고강도 서킹 트레이닝 방법을 찾아보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스케줄러 몇 칸을 운동으로 채우자. 으쌰으쌰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말이다. 춤은 실제로 행복을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운동이다. 춤을 추며 침울하게 있기란 매우 어렵다. 좋아하는 노래에 맞추어 몸을 흔들면 어쩔 수 없이 미소를 짓게 된다. 안면 피드백 가설에 따라 이 미소는 마음을 기쁘게 만들고 우리는 더 행복해진다. 춤출 때 우리의 자세 역시 기분에 영향을 준다. 집에서 아이들, 친구들과 댄스 파티를 열거나 동반자와 함께 온라인 사교 댄스 수업을 받거나 혼자서 줌바를 춰보자. 어떤 식으로든 몸을 흔들어 보는 것이다. 부작용이 없는 약 같은, 아니, 좋은 부작용이 많은 약 같은 효과를 낼 것이다. 운동은 모든 나이대의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심리학자 존 레이터는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키는 학교의 학생들이
더 행복하다는 연구 결과를 냈다. 이 학생들은 덜 폭력적이기도 했다. 일과의 운동을 넣은 것만으로도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은 60% 이상 감소했다. 운동하는 아이들은 학업 성취도가 높고 생산성, 창의력, 몰입도도 높았다. 운동은 그 자체로 혹은 보조치료법으로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에도 도움이 된다. 아이들이 하루를 어디서 주로 보내든 의무적으로 운동시키길 바란다. 신체 운동이 노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신체 활동과 노화의 관계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생길 확률을 52%나 감소시켜준다.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시작해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비슷한 정도라도 효과를 내는 약물은 없다. 나이에 상관없이 운동을 시작하길 바란다. 운동량은 서서히 늘려나가는 게 좋다. 성급하게 서두르는 잘못보다는 너무 천천히 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게 낫다. 코치나 의사의 지시를 따를 수 있다면 가장 좋다. 자연스럽게 지속할 수 있을 테니 가능하면 좋아하는 운동으로 시작하자. 운동은 항상 필요하지만 스트레스가 높은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저널리스트 댄 뷰트너는 연구원들과 함께 장수하는 사람이 특히 많은 지역을 통칭하는 블루존을 조사했다. 다른 지역에 비해 100세 이상인 인구가 5배에서 7배 많은 이 블루존에는 그리스 작은 섬인 이카리아, 일본 오키나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로마린다, 이탈리아 지중해 섬 사르데냐, 코스타리카의 니코야가 포함됐다. 뷰트너는 저서 블루존을 통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건강 비법과 장수 실천 방법을 소개한다. 이 책에서 뷰트너는 올바른 생활 방식을 취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10년은 더 살 수 있으며 우리를 일찍 죽게 하는 질병은 덜 앓게 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맺는다. 뷰트너는 장수가 몸의 안녕뿐만 아니라 행복을 위한 마음의 안녕과도 연관되어 있다고 밝힌다. 블루존에 사는 사람들이 운동을 습관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그리 놀랍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이 피트니스 센터에 다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집 근처에 피트니스 센터가 없다. 대신 이들은 일상에서 운동한다. 산에 오를 때도 있고 가끔 친구를 만나거나 장을 보기 위해 먼 길을 걷는다. 필요하다면 무거운 짐을 들고 옮긴다. 현대 사회에서는 욕구를 해결하는 일이 너무 쉬워졌다. 리모컨은 늘 곁에 있고 음식은 전화 한 통이면 해결된다.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느라 손을 움직이는 정도로는 운동이 충분하지 않다. 블루존 거주자 사이에 공통된 식단은 없었지만 재밌게도 공통된 원칙은 있었다. 예를 들어 가공된 식품보다 자연 통식품을 택하고 과일, 채소, 견과류를 충분히 먹는 것이다. 아울러 음식의 질뿐 아니라 양도 중요하다고 한다. 블루존 사람들은 적당히 먹는다. 오키나와에서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말한다. 배가 80% 찰 때까지만 먹겠습니다. 반대로 우리 대부분은 배가 가득 찰 때까지 먹는다. 그러고도 더 먹을 때 역시 있다. 블루존을 통해 다른 스파이어 요소도 찾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들은 삶의 의미와 가족, 친구와의 깊은 우정을 즐긴다. 동시에 뷰트너는 이 모든 것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나아지기 위해 급격한 변화를 도입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한다. 스파이어 요소 중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해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만으로 삶 전체에 큰 차이가 생긴다. 예를 들어 먹는 양을 살짝 줄이거나 식단에 채소나 견과류를 평소보다 더하는 정도라면 이 변화를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 뷰트너는 또한 우리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작은 움직임의 가치를 강조한다.
리모컨을 사용하는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 채널을 바꾼다든가,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한다든가, 때로는 차를 타는 대신 걸어서 이동하는 등의 변화 말이다. 미루기를 이기기 위해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5분간 이륙이라는 방법을 활용해보자. 자신과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다. 지금은 이 일을 별로 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딱 5분만 해볼 거야. 예를 들어 5분간 걷거나 춤을 추거나 공놀이를 하면 10중 8구 다음 5분으로 이어지고 행동을 계속 이어나가게 된다. 5분간 이륙은 운동 외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글이 안 써지는 날에 나는 종종 이 방법을 쓴다. 일단 시작하면 몇 분 안에 작업 리듬을 타게 되고 글쓰기에 2시간 이상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작업을 실제로 시작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때로는 실제로 이룬 것처럼 행동할 필요도 있다. 사회심리학자 에이미 커디는 이렇게 말했다. 특정한 사람이 될 때까지 그런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라.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3번 운동하면 가끔은 루틴을 어기더라도 전혀 운동하지 않을 때와 분명히 차이가 난다. 일과 중 30초 정도의 짧은 휴식만 해도 차이가 생긴다고 앞에서 얘기한 바 있다. 꾸준히 하면 정말로 변화가 일어난다. 핵심은 하나다. 작은 변화는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꾸준히 한다면 말이다.